이 보드는 원래 제가 빌렸었는데 그건 반납을 했고요. 영상을 찍다 말고 반납해가지고 새로 하나 산 겁니다. 여기 튀어나와 있는 얘네 둘 때문에 얘가 달리지가 않네요. 이렇게 달고 반대편에서 나사로 조여야 되는데, 그러고 나서 보니까 이게 지금 원래 달려있던 건데 여기 이게 왜 뚫려있나 했어요. 보통은 여기랑 여기가 막혀있죠. 얘네 둘 때문에 여기를 뚫어놨네요. 어쩔 수 없이 얘네들을 이용해가지고 일체형 수냉 쿨러를 달아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일체형이 벤치 테이블에는 어디다가 고정시킬 데가 없다 보니까 자기 혼자 서 있질 못해요. 이런 식으로 세워가지고 이렇게 달아야 되는데 그게 되게 불편하더란 거죠. 그래서 요런 아이템을 준비했습니다. 이게 바로 위에서 만든 건데 라디에이터 거치대입니다. 얘를 갖다가 여기다 달아가지고 이렇게 세워놓는 거죠. 자, 다 만들었죠. 요렇게 들고 다니라는 것 같습니다. 여기 뭐 불도 들어오고 그러는 것 같네요. 예, 설치 다 했고 전원 한번 켜보겠습니다. 예, 잘 돌아가는 것 같아요. 여기도 불 들어오고 여기도 원래 불이 들어오는데 이거 시작하자마자 제가 날려먹었어요. 5V짜리인데 전원 케이블이 펜 전원선입니다. 이건 누가 설계를 했는지 정말 제정신이 아닌 거죠. 5V짜리를 만들어 놓고 12V짜리를 달아놨네요. 이거 당연히 이렇게 생겨가지고 펜 꽂는데 꽂는 줄 알고 꽂자마자 타버렸습니다. 아이씨. 자, 칼질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예, 여기 지금 박스에 이미 50배수가 들어간다고 써있네요. 50X. 이게 수동 오버 50배수 보장한다는 얘기가 맞겠죠? 자, 시원하게 따봅니다. 차라리 여기다 그냥 뽁뽁이를 넣어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게 뭐니 이게? 야, 이거 리사수 누나가 정말 저한테 상 줘야 됩니다. 5000번대 오벤져스 라인을 완성시켰습니다. 이쪽부터 5600, 5800, 5900, 5950 이걸 다 산 거죠. 아, 진짜 라면만 먹고 살아야 되네. 58하고 56은 제가 산 건 하나인데 만져보긴 2개씩 만져봤고요. 5900은 총 4개를 수율 편차도 볼 겸 뽑기도 할 겸 해가지고 사봤는데요. 수율은 진짜 다 거기서 거기고요. 재밌게도 온도 편차가 상당히 심합니다. 같은 쿨러 같은 서머에 물렸는데 제일 높은 애하고 제일 낮은 애가 9도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 중에 온도가 제일 낮은 애는 정말 온도 착해요. 지금 여기에 없는 애인데 얘네들에 비해서 수율이 요만큼 떨어집니다. 온도가 그렇게 낮은데도. 그래서 걔는 벌써 처분했죠. 자, 그럼 이렇게 CPU만 한 보따리 샀느냐? 보드도 이만큼 샀습니다. 안 사도 되는 거였는데 열받죠. 자, 일단 램오버부터 해주겠습니다. 램오버를 하려면 라이젠 램타 계산기에서 추천값을 받아서 하는 게 편한데요. 그러려면 일단 타이푼 번호를 실행합니다. 램타 계산기 사용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오른쪽 상단 카드를 클릭하세요. 타이푼 번호를 실행해서 리드로 아무거나 읽어요. 보기 편하게 리포트로 바꿔줍니다. 자, 이램이죠. 여기서 보실 정보는 몇 가지 안 돼요. 일단 다이 정보를 아셔야 되는데 삼성 B다이죠. 삼성 B다이는 여기 써 있습니다. 그 다음 랭크 수를 알아야 돼요.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1랭크죠. 타이푼 번호에서는 이 정보들만 확인하고 리포트만 만들어 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엔 램타 계산기를 실행합니다. 아까 타이푼 번호에서 확인한 정보들을 토대로 이쪽을 입력하시고요. 여기는 아까 타이푼 번호로 만들어둔 프로필을 불러옵니다. 이 상태에서 패스트로 계산을 해요. 요런 값들이 뜨죠. 지금 본인의 현재 값을 알고 싶으면 컴페어 타이밍즈를 누르면 됩니다. 이 오른쪽에 떠 있는 게 저의 현재 값이에요. 자, 이제 바이오스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바꿔줄 게 얘네들입니다. 이 랭클럭 3800하고 기본 램타랑 TRC까지 얘네들하고 램 전압까지 그게 1번입니다. 자, 이게 1번. 두 번째가 얘네들입니다. 얘네들이 2번. 얘네 전체가 2번인데 램 전압은 아까 1번에서 만졌죠. 얘네들도 1번 만질 때 같이 만져줘야 됩니다. 커맨드 레이트랑 FCLK죠. 그러니까 지금 2번 안에 동그라미 쳐져 있는 애들은 1번 만질 때 같이 만질 겁니다. 이 램 전압하고 커맨드 레이트, FCLK를 제외한 나머지들이 2단계예요. 자, 제가 이렇게 순서로 정해놓은 건 정답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 더 편한 방법을 찾아내시면 그렇게 하시면 돼요. 뭐 굳이 이 순서를 꼭 따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세 번째가 얘네들입니다. 자, 이 TRRDS의 추천값이 2인데요. 이 보드는 2가 아예 없습니다. 최소값이 4예요. 그래서 여기를 4를 넣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FAW 값은 RRDS 값의 4배이기 때문에 RRDS 값을 4를 입력했으면 4, 4, 16 해서 얘는 16을 입력해야 돼요.
추천값은 RRDS가 2니까 248 해가지고 여기가 8입니다. 제가 입력한 값들만 설명 안 드리고 이렇게 순서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게 어떤 분들은 되고 어떤 분들은 안 될 거기 때문에 이 순서에 맞춰가지고 본인한테 맞는 제일 적당한 값을 찾으시란 얘기예요. 꼭 제가 넣은 대로 따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더 낮게도 들어가면 더 낮게 넣으시면 되고요. 이 값들이 안 들어가면 더 높은 숫자를 넣으시면 돼요. 유연하게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똑같이 넣어보니까 나는 안 되더라 이러고 끝내시면 안 됩니다. 안 되면 숫자를 바꿔가면서 본인한테 맞는 값을 찾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얘네들이 4단계예요. 자, 이 TRFC가 5단계인데 이 램 타기상기에는 TRFC 값 한 가지만 나와 있어요. 그런데 바이오스 들어가 보면 TRFC 값이 3개입니다. 이렇게 2번하고 4번까지 총 3가지의 TRFC 값이 있습니다. 이 TRFC 2번하고 4번의 값을 계산하는 방법은 일단 TRFC 값을 바이오스에 가서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부팅해서 윈도우에 들어와 보면 이 TRFC 값 위쪽으로 TRFC의 나노세컨드 값이 있어요. 일단 304를 넣었을 땐 160이에요. 그러면 램타기상기의 세 번째 탭으로 들어갑니다. 지금 클럭이 3800 클럭이죠. 그 아래 칸에 TRFC의 나노세컨드 값인 160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여기 캘큘레이트를 눌러요. 그러면 이렇게 세 가지 값이 뜨거든요. 304, 226, 139. 바이오스에 들어가서 똑같이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자, 304, 226, 239. 이 세 가지 값을 입력하는 게 5단계입니다. 그리고 요렇게가 6단계입니다. 요렇게 네 가지 값이 6단계예요. 그리고 이 밑에 이 세 가지 값이 7단계. 그리고 남은 6가지가 8단계입니다. 얘네들이 8단계예요. 8단계. 자, 얘네들은 바이오스에 들어가서 똑같이 입력을 하면 되는데 이렇게 단계를 밟아가지고 순서대로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바이오스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까 램 타기상기 순서대로 일단 램오버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CPU는 5950X고 바이오스 버전은 151이에요. 이게 베타 버전 바이오스인데 살짝 불안한 게 좀 있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OC 카테고리로 들어갑니다. 첫 번째 OC 익스플로 모드는 엑스포트로 바꿔줍니다. CPU 쪽 세팅은 일단 통과하시고요. 여기가 메모리 세팅입니다. 자, 이 D램 프리퀀시가 램클럭이죠. 1단계 순서대로 램클럭은 3800을 집어넣습니다. 3800을 고르시고요. FCLK는 3800의 절반인 1900을 입력합니다. 1900을 골라줍니다. UCLK 모드는 메모리 클럭하고 동기화 시켜주면 돼요. 요걸 골라주면 됩니다. 요거는 메모리 클럭의 2분의 1로 동작하는 거예요. 요 위에 게 메모리 클럭하고 1대1입니다. 얘를 고르고요. 통과 어드밴스드 D램 컨피규레이션으로 들어갑니다. 커맨드 레이트는 1T를 골라줍니다. 이렇게 1T를 고르면 아래쪽으로 쭉 내리다 보면 있는 기어 다운 모드 메뉴가 자동으로 비활성화됩니다. 얘를 고르는 순간 알아서 디세이블로 바뀌어요. 그런데 여기서 1T를 고르더라도 기어 다운 모드를 이네이블로 쓰고 싶을 때가 있겠죠. 그럴 때는 이 기어 다운 모드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지금은 기어 다운 모드를 어차피 디세이블로 할 거기 때문에 그냥 1T를 고르시면 돼요. 램 타기상기에서는 이 순서가 14, 15, 16, 15인데 그 순서대로 입력하면 안 됩니다. 여기는 14가 맞고요. 이 TRCDRD가 16입니다. 그러니까 램 타기상기하고는 두 번째하고 세 번째 값이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16이고 그 아래가 15입니다. 그 아래도 15, 여기가 32. 1단계에서는 이 아래 TRC까지 만집니다. TRC가 50. ESC 눌러서 나갑니다. 1단계에선 램 전압만 만져주시면 돼요. 이 아래로 쭉 내립니다. 요게 램 전압이죠. 저는 1.48V 입력했는데 이건 뭐 램 수율하고 각자 환경에 따라서 다릅니다. 본인한테 맞는 적당한 값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1단계는 끝났고 여기까지 하고 난 다음에 윈도우에 들어가서 TM5를 한 1회전 정도 돌려봅니다. 통과하면 2단계로 넘어가면 되고 실패하면은 램 클럭을 낮추든가 램타를 좀 풀어주든가 아니면 지금 이 램 전압을 더 올려주든가 그렇게 바꿔보면서 통과하는 값을 찾으셔야 됩니다. 자, 통과했다 치고 2단계로 갑니다. MSI 보드는 인텔이나 암드나 단순하게 잘 만들어 놨어요. 그 중에서도 AMD 기준으로는 44보드 중에서 최고로 편합니다. 2단계에서 첫 번째로 할 거는 SoC 전압이에요. 요거죠. 오버라이드 모드로 바꾸시고요. 한 칸 아래다가 전압을 입력하시면 되는데 저는 1.16V를 넣을 거예요. 대충 1.05에서 1.15 사이의 값을 집어넣으시면 무난하게 잘 돌아갑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더 잘 되는 전압이 있는데 그건 뭐 시스템마다 다릅니다. 그런 전압들은 본인이 직접 찾으셔야 돼요. 자, 저는 1.16V 넣겠습니다. 그 바로 아래 VDDP 볼티지가 있죠. 저는 1.05V 넣을 거예요. 1.05. VDDG CCD하고 IOD는 각각 1.075V 넣을 겁니다. 1.075. 이렇게 전압 세팅은 끝났고요. CPU 전압이나 SoC 전압을 만지고 나면 LLC 메뉴도 같이 세팅을 해줘야 됩니다. LLC 메뉴는 이 디지털 파워에 있습니다. 여기로 들어가요.
첫 번째 줄이 CPU 전압 LS인데 이건 지금은 만질 필요 없습니다. 밑으로 쭉 내리면 이게 SoC 전압 LS예요. 모드 1로 바꾸고 ESC 눌러서 나갑니다. 그 다음에 다시 어드밴스드 D램 컨피규레이션으로 들어갑니다. 밑으로 쭉 내려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몰려있기 때문에 되게 편합니다. 여기 첫 번째 기어 다운 모드는 아까 1T로 바꾸면 자동으로 알아서 비활성화 되고요. 두 번째 파워 다운 모드는 디세이블로 바꿔주시고요. 그 밑에 있는 뱅크 그룹 수압도 디세이블, 한 칸 아래에 있는 뱅크 그룹 수압 알트는 이네이블, 나머지는 다 손대지 마시고 통과. 여기서부터는 순서대로 40오hm 끄고 48ohm입니다. 첫 번째는 40오hm, 두 번째는 다이나믹 오디티 오프, 세 번째는 RTT 놈 디세이블, 네 번째는 48오hm. 그 아래 캐드버스 타이밍은 세 가지 다 빵빵빵을 입력합니다. 빵, 빵, 빵. 이 네 가지는 순서대로 24, 20, 24, 24, 24오hm, 20오hm, 24오hm, 24오hm. 이 아래 있는 값은 이 세 가지만 만질 건데요. enable 10 이렇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enable 10. 2단계 다 끝났고요. 이제 3단계입니다. 위로 쭉 올려요. 3단계는 TRRD S하고 L값 그리고 FAW 값이에요. 추천값이 2인데 2는 입력해봐야 4로 바뀝니다. 이렇게 4로 바뀌어요. 4 밑으로는 입력이 안됩니다. 4가 최소값이에요. 그래서 각각 4, 8, 16을 입력합니다. 8, 16. 3단계 끝났고요. 3단계 하고 나면 윈도우 들어가서 TM5 돌릴 때 조금 길게 돌려보시는 게 좋습니다. 뭐 한 4, 5회전이나 그 이상 돌려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 4단계는 TWTR의 S하고 L값 그리고 TWR입니다. 각각 5, 14, 14를 입력합니다. 5, 14, 14. 4단계는 끝났고 5단계는 TRFC의 1, 2, 4번이에요. 각각 304, 226, 139 입력할 거예요. 304, 226, 139. 5단계 끝났고 6단계 TCWL을 14, TRTP는 8, TRDWR하고 TWRRD는 이 아래쪽에 있습니다. 요거 두 개입니다. 각각 8하고 1을 입력합니다. 8, 1. 6단계 끝났고요. 7단계 TRDRD SCL 값하고 TWRW SCL 값을 각각 4로 입력합니다. 4, 4. 그리고 이 위에 있는 TCK는 1, 1. 7단계 끝났고 이 남은 6가지 값이 마지막 8단계입니다. 각각 추천값은 155, 177인데요. 저는 144, 166을 입력하겠습니다. 1, 4, 4, 1, 6, 6. 이렇게 하면 램오버는 다 끝난 겁니다. 윈도우에 들어가서 최종적으로 TM5 10회전 돌려보시면 돼요. 자, 저장하고 윈도우로 들어갑니다. 자, 이 세팅 그대로 TM5 돌리는 중인데 지금 시작한 지 1분도 안 돼가지고 오류가 2개나 떴죠. 이럴 때 MSI 보드는 얘 있죠. 요 24, 20, 24, 24 중에 첫 번째 값 얘를 갖다가 40으로 바꿔주는 게 굉장한 효과가 있습니다. 또 다른 브랜드 보드에서는 이게 효과가 없는 경우도 있는데 MSI 보드에서는 이게 전가의 보도입니다. 이것만 40ohm으로 바꿔줘도 이 정도 오류가 다 잡혀요. 지금 뭐 3분 만에 13개 떴잖아요. 자, 바이오스 들어가서 제가 이걸 바꿔보겠습니다. 자, 이거죠. 다른 건 다 손은 안 대고 요것만 40ohm으로 바꿔보겠습니다. 40ohm. 여기 바뀐 항목들이 나오는데 요거 하나만 바꾼 겁니다. 예, 에러 없이 완주했습니다. 아까랑 다른 거는 이게 24ohm이었던 거를 40ohm으로 바꾼 거 말고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이거 하나 바꾸는 게 상당히 효과가 큽니다. 자, 램오버는 통과했고요. CPU 쪽은 아무것도 손 안 댄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 라이젠 마스터를 열어봅니다. 이렇게 디폴트 상태일 때는 어떤 보드나 PPT, TDC, EDC가 142에 95에 140입니다. 이 상태로는 재구시를 못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식으로든 이 한계를 이거보다 위로 열어줘야 됩니다. 이 한계를 위로 열어주는 방법은 가장 쉬운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 라이젠 마스터에서 오토 오버클럭킹으로 바꿔주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바이오스에 들어가서 PBO로 이네이블로 바꿔주는 방법이 있어요. 그 두 가지가 가장 손이 덜 가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제가 앞으로도 보드마다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릴 건데 이걸 설명드리는 이유는 라이젠 같은 경우에 수동 오버보다 오토가 됐든 PBO가 됐든 자동으로 쓰시는 분들이 더 많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자동으로 쓰셨을 때 클럭이 제일 높게 터지는 조건이 보드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각 보드마다 가장 높게 터지는 조건을 찾으려고 제가 테스트를 좀 해봤습니다. 제일 높게 터지는 설정은 PPT, TDC, EDC를 4096, 4096, 1로 설정하면 제일 높게 터져요. 이렇게 세팅하면 정말 살벌하게 터집니다. 뭐 0.25나 0.5배수 정도 살짝 올라가는 게 아니고 프라임 기준으로는 4배수 차이가 나고요.
시네벤치 기준으로는 2배수 차이가 납니다. PBO를 그냥 이네이블만 적용해서 프라임을 돌려보면 올코어 39.5배수 밖에 안 터집니다. 이거는 당연히 보드마다 다릅니다. 뭐 꼭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일단 비싼 보드들이 높게 터집니다. 얘는 아무것도 손 안 대고 PBO 이네이블만 적용하면 딱 요렇게 터져요. 올코어 39.5배수까지 올라가죠. 얘를 갖다가 EDC를 1로 바꿔주면 43.8까지 올라갑니다. 무려 4.3배수가 더 올라가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EDC가 1A에서 걸리지도 않습니다. 그냥 쭉쭉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밑에 EDC 리미티드를 보면 23,000%까지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원래는 100%에서 멈춰야 되는 겁니다. 아까 PBO 이네이블로 돌린 거야말로 EDC가 215, TDC가 180에서 딱 걸려 있습니다. 이게 PBO 이네이블 상태에서 아무것도 손 안 대면 TDC가 180, EDC가 215거든요. 그래서 180, 215에서 더 이상 안 올라가고 밑에 리미티드도 보시면 둘 다 100%에 딱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EDC를 1로 바꿔주면 얘가 23,000%까지 올라간다는 거죠. CPU 온도도 TJMax가 90도인데 PBO 이네이블 상태에서는 상당히 여유가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다 못 쓰고 있다는 얘기죠. 이거는 지금 자동으로 오버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프라임처럼 부하가 센 프로그램을 돌리면 90도까지 올라가야 제 성능을 다 뽑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까지 못 올라갑니다. 아까 TDC하고 EDC 한계에 막혀가지고 그래요. 그런데 EDC를 1로 세팅해주면 이렇게 90도까지 올라갑니다. 밑바닥까지 다 뽑아 쓰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무려 4배수가 넘게 차이가 나고요. 시네벤치 같은 경우에는 PBO 이네이블 상태에서는 43배수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시네벤치도 EDC를 1로 세팅해주면 45.5배수까지 올라갑니다. 무려 2.5배수 차이가 나요. 그리고 싱글코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52배수까지도 올라가죠. 결과가 항상 이렇게만 나올 것 같으면 정말 무적의 치트키입니다. 그런데 사실 다른 어떤 보드에서도 이렇게까지 터지는 보드가 없거든요. 게다가 얘는 지금 백프로 완성 때문에 다른 보드랑 똑같은 쿨러를 달아주지도 못했단 말이에요. 쿨링 성능은 PBO가 터지는데 아주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거든요. 쿨러의 성능이 약간 떨어짐에도 다른 보드들보다 지금 훨씬 높게 터진다는 얘기죠. 이 치트키가 기가보드하고 아수스에서는 안 먹는다는 것까지 확인했고요. 그래서 이게 분명히 어떤 다른 문제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여건상 아직까지는 더 이상 테스트를 못 해봤습니다. 이 프라임하고 시네벤치까지만 돌려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어떤 다른 문제가 있을지도 혹시 모르는 상황이에요. 요거는 제가 시간을 두고 일주일 정도만 더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충분히 쓸만하다는 게 검증될 때까지는 이 세팅이 제일 좋더라는 얘기는 일단 보류하고요. 이 안으로 좀 무난한 세팅을 말씀드릴게요. 그냥 라이젠 마스터에서 오토 오버클럭킹 적용해서 쓰시는 게 이 안입니다. 또는 PBO 이네이블로 쓰시는 방법도 있는데 둘 중에는 오토 오버클럭킹이 좀 더 낫습니다. 큰 차이는 아니고 오토 오버클럭킹이 좀 번거롭기 때문에 그냥 PBO 이네이블로 쓰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지금까지 자동 오버에서 클럭이 높게 터지는 조건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이제 수동으로 한번 오버를 해보겠습니다. 수동 오버는 쉬워요. 자, 램 오버는 끝난 상태죠. CPU만 만져주면 됩니다. CPU 레이시오 어플라이 모드는 올코어로 맞추시고요. CPU 레이시오는 본인 수율하고 환경에 맞는 배수를 입력하셔야 되는데요. 저는 시네벤치 30분 테스트 기준으로 46.5배수까지 들어가더라고요. 46.5로 입력합니다. 어드밴스드 CPU 컨피그레이션에 들어갑니다. 수동 오버할 때는 AMD 오버클럭킹은 건드릴 필요 없어요. AMD CBS로 들어갑니다. 글로벌 C 스테이트 컨트롤 꺼주시고요. ESC 눌러서 나옵니다. 밑에서 두 번째 줄에 있는 스프레드 스펙트럼 꺼줘요. 디세이블. 자, ESC 눌러서 나가면 되는데 자동 오버 하실 분들을 위해서 AMD 오버클럭킹도 잠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오토 오버클럭킹을 적용하시려면 여기 손대실 필요 없고요. 라이젠 마스터에서만 오토 OC를 적용하시면 돼요. PBO를 적용하시려면 얘를 갖다가 이네이블로 바꾸시면 됩니다. 이게 눌러보면 메뉴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기서 이네이블을 고르시면 가장 쉽게 PBO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요게 PBO를 적용하는 가장 기본 방법이고요. PPT, TDC, EDC를 수동으로 설정하시려면 얘를 갖다가 어드밴스드를 골라야 돼요. 제일 아래 있죠? 어드밴스드로 바꾸고 그 한 칸 아래 있는 PBO 리미트를 매뉴얼로 바꿉니다. 여기서 매뉴얼을 고르시고요. 그러면 이렇게 PPT, TDC, EDC 세 가지가 생기죠. 이게 각각 최대값은 무려 4096입니다. 이렇게 9999 치면 4096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얘네들을 4096까지 열어주면 오히려 클럭이 안 터집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5.5배수까지 밖에 안 터져요. 5.5기가가 아닙니다. 5.5배수예요. 자, 이 치트키가 진짜로 쓸만하다는 전제하에 세팅을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PPT, TDC, EDC를 각각 4096, 4096, 1 이렇게 입력하시면 돼요. 이 밑에 PBO 스칼라하고 맥스 CPU 부스트 클럭은 뭐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돼요. 얘네들은 약간의 효과는 있는데 그렇게까지 큰 도움은 안 됩니다. 여기는 손 안 대고 이 PBO 리미트만 이렇게 바꿔도 아까처럼 그런 무식한 클럭이 터진다는 거죠.
수동 오버할 땐 여긴 들어올 필요 없어요. 나갑니다. ESC 눌러서 나가고요. 자, 이 아래로 쭉 통과. CPU 코어 볼티지를 오버라이드 모드로 바꿔주시고요. 그 한 칸 아래가 전압인데 저는 1.35V 줬습니다. 이렇게 CPU 전압을 만지고 난 다음에는 LSC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위에 있는 디지털 파워로 들어갑니다. 여기 아까 SOC 전압은 모드 1을 골랐고요. 제일 첫 번째 줄이 CPU LSC죠. CPU LSC는 모드 2를 골라야 됩니다. 이게 제일 전압 변동이 적어요. CPU는 모드 2, SOC는 모드 1을 고르시면 됩니다. 이제 다 끝났습니다. 저장하고 나가시면 돼요. 자, 이 상태로 시네벤치 R23 30분 테스트를 해보면 최고 온도가 한 89도 정도까지 올라갑니다. 실내 온도는 16도고요. CPU 전압은 이쪽에서 보셔야 돼요. 1.356에서 1.360 사이 왔다 갔다 했는데 전압 변동이 거의 없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전원부 모스펫 온도가 83도까지 올라갔죠. 제가 이 조그만 보드에다가 굳이 590S를 끼워가지고 테스트를 해본 이유는 전원부가 어디까지 버티는지를 보고 싶어서 그랬던 겁니다. 이거 테스트하기가 은근히 힘들어요. 시네벤치 30분 테스트를 했을 때는 83도까지 올라갔는데 이걸 본격적으로 갈궈보려면 프라임 테스트를 해봐야 되거든요. 제가 그래서 590S를 끼우고 프라임 테스트를 2번씩 해보는데요. 한 번은 오토로 돌려보고 한 번은 수동으로 돌려봅니다. AVX 타협 없이 스몰로 돌리는 거거든요. 이렇게 1.35V 줬다가는 큰일 납니다. 1.25V 정도 주고 배수도 많이 낮춥니다. 42배수 정도 주고 돌려봅니다. 이 프라임을 오토로 돌려보고 수동 42배수로 돌려보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의외로 이 테스트를 통과 못하는 보드들이 있습니다. 통과 못한다는 게 단순히 스로틀링 같은 게 생긴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꺼지는 거죠. 아무리 강도가 센 프라임이라지만 충분히 버틸 수 있을 정도로 널널하게 세팅을 해줬는데 그걸 못 버티고 뻗어버린다는 거예요. 얘는 일단 오토로 돌렸을 때 문제없이 잘 버팁니다. 1시간 정도 테스트 해봤는데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꺼지는 애들은 채 10분을 못 버팁니다. 오토로 돌려도 꺼져요. 그 다음에 수동으로 돌렸을 때는 스로틀링이 생깁니다. 42배수에 1.25V 주고 돌린 거거든요. 스로틀링이 안 생겼다면 여기가 전부 다 42로 돼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5.5배수까지 떨어졌어요. 이게 CPU 온도가 무려 100도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그럼 CPU 온도 때문에 얘가 스로틀링이 생긴 거냐? 아닙니다. 얘 때문에 생긴 거예요. 전원부 온도. 보시면 최고 온도가 110.0도까지 올라갔죠. 이 보드는 모스펫 온도가 110도에 도달하면 클럭이 5.5배수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전원부가 다시 좀 식으면 도로 42배수로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올라갔다 떨어졌다 이걸 반복하는 거예요. 작업 관리자를 보셔도 알 수 있는데 여기 32스레드 전부가 이렇게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게 보이죠. 이게 클럭 저하가 없으면 여기가 그냥 일자로 돼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골짜기가 보인다는 건 배수가 떨어졌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원부 과열 때문에 스로틀링이 생겼으니까 이 보드가 별로 아니냐. 그런 건 아니고 2단계까지 오지도 못한 보드도 2개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클럭이 떨어지는 거를 봤다는 것만으로도 이 보드가 대단한 겁니다. 라이젠에서 이렇게 스로틀링 생기는 거 보는 게 정말 쉽지 않거든요. 수동 오버할 때는 CPU 온도가 아무리 높게 올라가도 셧다운이 되면 됐지 스로틀링이 생기진 않아요. 결국 수동 오버를 하면서 이 스로틀링을 보려면 전원부 과열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또 전원부를 과열시키는 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거의 그 전에 꺼지거든요. 그래서 얘가 안 좋다는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여기까지도 못 오는 보드들이 많다니까.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전원부에 쿨링팬을 달아주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스로틀링 없이 잘 돕니다. 이게 1시간 50분 돌린 건데요. 배수하락 없습니다. CPU 온도는 무려 103도까지 올라갔었어요. 그래도 배수하락 없죠. 여기도 서머 스로틀링 보면 노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의 배수하락은 이 전원부 온도 때문에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쿨링팬으로 따로 전원부를 식혀주면 88.5도까지만 올라갑니다. 1시간 50분 동안 최대 88.5도까지 올라간다는 얘기죠. 이렇게 전원부 쿨링팬 안 달아줘도 사실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110도 찍을 일이 없어요. 이건 프라임이니까 그것도 타협 없이 돌린 거라서 여기까지 올라간 거고요. 보통은 아주 빡세게 굴려도 잘해야 80도 아니면 90도까지밖에 안 올라갈 거예요. 자, 보신 것처럼 이 보드는 크기는 손바닥만 해도 5950S를 충분히 버틸 수가 있습니다. 수동 오버 46.5배수도 충분히 돌아가요. 자, 이쯤에서 약속드린 대로 이 두 가지 보드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전 영상에서 잘못 전달해 드린 게 있는데 어로스 프로가 PBO에 비해서 오토 오버클럭킹이 더 높게 터진다고 말씀드렸었거든요. CPU 이름하고 보드 이름도 비슷한데 하도 스샷을 많이 뜨다 보니까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PBO만 이네이블로 바꿔주는 게 오토 오버클럭보다 더 높게 터집니다. 그래서 앞전 영상에서 잘못된 부분을 정정하고요. 시청하시는 분들께 혼선을 드린 점에 대해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자동 오버 부분은 PBO로 돌린 겁니다. 오토 오버클럭으로는 이 정도까지 안 나와요.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보드는 수동오버든 자동오버든 게이밍 엣지 쪽이 확실히 낫습니다. 램오버도 어로스 프로는 3800이 안 들어가고요. 수동으로 CPU 오버했을 때도 0.5배수 차이가 납니다. 이 중간에 0.25배수는 안 해봤어요. 그러니까 46.25배수는 통과했을 수도 있고, 그건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46.75배수가 됐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수동 오버는 0.5배수 단위로 진행을 했는데 그 결과가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 오버도 프라임은 0.5배수, 시네벤치는 1배수 차이가 나요. 수동이든 자동이든 쿨러 성능이 더 열세임에도 불구하고 오버클럭은 얘가 더 잘 됩니다. 게이밍 엣지의 이 자동 결과들은 전부 다 EDC를 1로 세팅했을 때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EDC를 낮게 잡는 세팅이 문제가 없다는 전제하에서 비교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오버클럭 면에서는 게이밍 엣지가 확실히 낫고요. 전원부 온도 쪽에서는 어로스 프로가 낫습니다. 자동으로 돌렸을 때 모스펫 온도는 한 20도 가까이 차이가 나고요. 프라임 스몰로 각각 1시간 이상 돌렸을 때의 결과입니다. 수동으로 했을 때는 게이밍 엣지는 110도에 걸려가지고 스로틀링이 생기고요. 배수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110도보다 더 위로는 안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 어로스 프로의 온도는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1시간 이상 돌리고 측정을 하는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로스 프로는 램오버를 했을 때는 1시간까지 못 버텨요. 전압을 암만 올려줘도 코어 한두 개가 계속 에러가 떠가지고 결국 램오버를 풀고 돌린 겁니다. 그런데 이 프라임 스몰이 램오버랑은 거의 관련이 없거든요. 그래서 램오버를 풀어서 됐다기보다는 램오버 풀면서 같이 풀어준 전압들 때문에 통과를 한 것 같습니다. SOC, VDDG, VDDP 이런 전압들 있죠? 걔네들을 다 풀어줬더니 이 전원부 온도도 많이 내려간 거예요. 걔네들을 다 올려준 상태에서는 얘도 102도까지 찍습니다. 그래서 얘도 스로틀링이 몇 도에서 생기는지 그 이상 올라가는 걸 보고 싶었는데 그 상태에서는 계속 코어 한두 개가 에러가 뜨는 바람에 102도 이상 올라가질 않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램오버 관련 전압들을 풀고 돌렸을 때 전원부 온도가 92도입니다. 요거는 1시간 이상 돌렸어요. 그 옆에 써있는 88.5도랑 77도는 스파 쿨링을 해줬을 때 온도입니다. 이거는 각각 PBU하고 오토 오버클럭을 적용했을 때 PPT, TDC, EDC 값입니다. 게이밍 엣지는 똑같고요. 어로스 프로는 오토 오버클럭으로 했을 때 EDC 값이 좀 더 높게 풀립니다. 요 차이 때문에 PBU 쪽이 더 높게 터지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 표에는 안 적었지만 바이오스 편의성이라든가 가격이라든가 오디오 단자 쪽이라든가 게이밍 엣지 쪽이 좀 더 괜찮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어로스 프로가 안 좋은 보드는 아니에요. 이 기가보드의 특성상 사용자가 뭔가를 좀 해보려고 하면 좀 답답한 부분이 많은데요. 그냥 PBO만 이네이블 해놓고 쓰기에는 상당히 괜찮은 보드입니다. 전원부 온도도 착하고 아주 속 편하게 쓸 수 있는 보드는 맞습니다. 근데 뭔가를 좀 해보려고 하면 솔직히 별로예요. 그냥 얘는 PBO 넣고 편안하게 쓸 때 가치가 돋보이는 보드입니다. 그러니까 좀 뭔가 만지고 놀기에는 게이밍 엣지가 재밌고요. 원래는 부동호가 심하게 이쪽으로 기울 뻔했는데 얘가 좀 사소한 단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알아서 자충수를 둬가지고 어느 정도 균형이 맞아진 거예요. 그러면 게이밍 엣지의 문제점이 뭔지 제가 찾아낸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백플 호환성입니다. 이게 전면에 있는 클립을 사용하든가 클립을 분해하더라도 이 순정 백플을 사용할 수 있으면 큰 문제가 없는데요. 만약에 이 순정 백플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쿨러 조립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세부 램탄은 다 그대로 두고 랜클럭하고 FCLK만 3733으로 바꿔준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만 이렇게 3733하고 1866으로 바뀌어야 정상이죠. 그런데 이렇게 클럭을 바꾸면 얘네들이 풀려버립니다. 304였던 게 653까지 풀려버렸죠. TRFC 2하고 4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 테스트를 했던 보드는 ITX 사이즈가 아니고 일반 사이즈 엣지 와이파이 보드였습니다. 그런데 이 ITX 사이즈 보드에도 똑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 653-486-299가 얘네들을 오토로 놔두면 들어가는 숫자거든요. 그래서 바이오스 들어가면 얘네들이 오토로 바뀌어 있을 줄 알았는데 또 바이오스 들어가 보면 304, 192, 132로 맞게 떠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고치려면 얘를 일단 오토로 풀어줬다가 다시 이 숫자들을 입력하든가 아니면 아예 다른 숫자를 입력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랜클럭을 바꿔줬을 때 TRFC 값도 풀려버린다는 게 두 번째 문제고요. 프로필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총 6개인데 지금 하나밖에 안 쓰고 있는 게 이게 다 날아가서 그래요. 두 번이나 날아가서 전부 다 지워졌어요. 이게 어떨 때 날아가는 건지 정확한 건 모르겠는데 그 두 번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오버클럭 페일드라는 메시지 뜨면서 F1키 눌러가지고 바이오스 들어가야 되는 때 있잖아요. 그때 그래서 F1키 눌러가지고 바이오스 들어와서 보면 얘네들이 싹 다 포맷돼 있어요. 그런 경우가 두 번이 생겼었고 두 번 다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게 아직 베타 버전 바이오스라서 이런 일이 생기는 것 같은데 그래서 프로필 저장할 때는 여기다 하시는 것보다 이 USB를 통해서 하시는 게 더 안전할 것 같습니다. 이 보드의 바이오스 리셋 점퍼의 위치가 여기 있습니다. 이게 뭐가 문제냐면 IO 실드가 이만큼을 가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실드에 가려가지고 필요할 때 얘를 쇼트시킬 수가 없어요. 지금 여기 밑에 바이오스 리셋 점퍼가 있다는 건데요.
자세히 살펴보니까 여기 뭐 이렇게 만들다만 흔적이 있어요. 클리어 시모스라고 써 있는 것 같아요. 뭐 요 자리를 뚫러서 쓰라는 것 같은데 처음부터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놨으면 좋았을 텐데 요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보니까 여기 또 이렇게 나사가 있어요. 이걸 풀러보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일단 매뉴얼에는 그런 설명이 없습니다. 한번 풀러보죠. 아, 여기까지 풀어서 전체를 뜯으라는 것 같아요. 이렇게 나사 4개를 풀으니까 이게 빠집니다. 아, 요렇게 돼 있네요. 여기 클리어 점퍼가 있긴 있어요. 그러면 아까 그 실드가 이렇게 네모나게 구멍이 뚫리다 말았으니까 걔를 마저 뚫러가지고 이렇게 쓰라는 것 같죠? 여긴데 예, 이거 떼냈습니다. 예, 요렇게 쓰라는 것 같네요. 예, 그럼 이건 하자 아닙니다. 예, 다시 조립했는데요. 뭐 좀 요령이 있으신 분들은 이거 나사 굳이 분리 안 해도 이렇게 잘 하면 이거 뜯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보이는 저 금색 핀 2개를 드라이버 같은 걸로 쇼트시키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몇 가지 단점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쓸만한 보드입니다. 그 단점들도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통해서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예, 그렇게 치면 유일한 단점이 요거죠. 아마 이 백플 호환성이 이 보드의 가장 큰 단점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거 말고는 정말 괜찮아요. 바이오스 편의성이야 워낙에 좋고 5900은 물론 5950X를 물려서 쓰기에도 충분합니다. 라이젠은 CPU가 워낙에 크고 이 클립이 달려있어서 사실 ITX 보드가 라이젠하고는 잘 안 어울릴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의외로 이 크기 보드들이 괜찮습니다. ATX 사이즈 보드들보다 오히려 나은 것 같아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